이 테스트를 지금 중단하지 않으면 다음 사고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당합니다. 문채령의 목소리가 회의실 한가운데를 가르자 길게 늘어선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대전 유성구 연구단지 안에 자리한 메디온 로보틱스 본사. 출시를 2달 앞둔 재활 보조 로봇의 최종 안정성 회의였다. 테이블 끝에는 개발본부장과 투자 책임자, 병원 협력팀까지 앉아 있었다. 누구도 계약직 외부 전문가가 회의를 멈춰 세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채령은 흔들림 없이 화면을 넘겼다. 배터리 온도 상승 곡선과 센서, 지연 기록이 붉은 선으로 겹쳐졌다. 7차례의 반복 시험 중 3차례에서 안전 기준을 벗어난 수치가 확인되었다. 보고서에는 단순 오류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명백한 경고였다. 개발본부장 조성필은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문 박사님, 이 정도 편차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 보정됩니다. 괜히 출시를 미루면 손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손실을 계산하려면 먼저 사람이 다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자료로는 그 전제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 회사 사정을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단정합니까? 채령은 대답 대신 인쇄된 시험 기록을 그의 앞으로 밀었다. 서명란에는 서로 다른 날짜의 필체가 똑같이 찍혀 있었다. 누군가 검사 과정을 한 번에 정리했거나 확인하지 않은 기록을 사후에 채워 넣은 흔적이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비서실 직원들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다. 백도현이었다. 메디올 로보틱스의 대표이사이자 창업주 일가의 장손. 32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표정이 차분했고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도현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화면보다 먼저 채령을 보았다. 정확히는 그녀를 본 순간 걸음을 멈췄다. 7년 동안 수없이 떠올렸지만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얼굴이었다. 예전보다 머리는 짧아졌고 표정은 단단해졌지만 긴장할 때 오른손 엄지로 검지 마디를 누르는 습관은 그대로였다. 채령 역시 그를 알아보았다. 다만 그녀는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숨을 한 번 고른 뒤 자료를 정리하고 정면을 바라보았다. 계속하시죠. 도현이 낮게 말했다. 성필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급히 설명했다. 대표님, 외부 안전관리 책임자가 과도하게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기술팀 검토로는 출시 일정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현은 그의 말을 끊지 않았다. 대신 채령이 밀어놓은 기록을 차례로 살폈다. 몇 장을 넘기던 손이 서명란에서 멈췄다. 그는 개발본부장을 바라보지 않은 채 물었다. 시험 원본 로그는 어디 있습니까? 서버에 있습니다. 지금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정된 시연은 중단합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짧은 숨소리가 터졌다. 채령도 아주 잠깐 눈을 깜빡였다. 도현은 그녀의 주장에 동의했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거나 고마움을 표하지 않았다. 그는 대표실 직원에게 원본 자료 보존을 지시하고 참석자 전원에게 회의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말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반박할 틈은 없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자 채령은 노트북을 닫았다. 도현은 문 앞에 서서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문채령 책임자님. 7년 만에 그가 부른 자신의 이름은 낯설 정도로 정중했다. 채령은 어깨에 가방을 걸고 멈춰섰다. 오늘부터 이 프로젝트의 모든 자료는 대표 직속으로 보고하십시오. 계약서에는 품질관리실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는 수정하면 됩니다. 저는 계약 조건이 바뀌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현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무 말 없이 사라지는 건 좋아하면서요? 채령의 얼굴에서 온기가 사라졌다. 복도에는 아직 몇몇 직원이 오가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살핀 뒤 목소리를 낮췄다. 회사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실 생각이라면 저는 오늘부로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또 도망가시겠다는 겁니까? 도망간 적 없습니다. 제가 떠나야 할 이유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유를 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들을 준비가 된 사람도 없었죠. 두 사람 사이에 7년 전의 시간이 벽처럼 솟아올랐다.
도현은 더 묻고 싶었지만 채령은 이미 고개를 숙여 형식적인 인사를 한 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따라가지 않았다. 다만 닫히는 문 너머로 사라지는 그녀를 끝까지 바라보았다. 그날 밤 자신이 놓친 손이 다시 눈앞에서 멀어지는 것 같았다. 도연이 회의실을 떠난 뒤 채령은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연구동을 잠시 바라보았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복도를 오가고 자동 운반 로봇이 바닥의 표시선을 따라 움직였다. 겉으로는 질서정연했지만 그녀는 이미 그 안쪽의 숨은 균열을 보았다. 안전수치를 지운 사람은 단순히 실수를 감추려는 것이 아니었다. 출시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정부 지원금과 대형 병원 납품 계약이 동시에 확정될 예정이었다. 누군가는 일정이 밀리는 것보다 위험을 감수하는 편을 택한 셈이었다. 품질관리실 팀장 오태경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40대 중반의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고 회의 내내 한 번도 성필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문 책임자님, 아까 말씀하신 원본 로그 말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확인하셨던 것 아닌가요? 태경은 입술을 다물었다. 잠시 뒤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회사에서는 사실을 먼저 말한 사람이 책임을 먼저 집니다. 가족이 있으면 더 조심하게 됩니다. 이번엔 난공상울입니다. 채령은 그 말에서 두려움을 읽었다.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장비를 쓰게 될 환자들에게도 가족이 있으니까요. 태경은 그녀를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채령은 이번 계약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물러나면 기록은 다시 덮일 것이고 다음 사람은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척할 수도 있었다. 도현과의 과거가 아무리 불편해도 여기서 도망칠 수는 없었다. 채령은 노트북 가방에 지퍼를 잠그며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이번에는 누구의 말도 그대로 믿지 않겠다고. 두려움 때문에 중요한 질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7년 전에 자신은 혼자였지만 지금의 자신에게는 지켜야 할 두 아이와 쌓아온 경력이 있었다. 과거를 다시 만난다고 해서 다시 약해질 이유는 없었다. 이제 다시 도망치지 않으리라. 채령이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열흘 전이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연구소와 기업의 안전 검증 업무를 맡은 지 6해 만이었다. 귀국 비행기에서 내린 그녀의 양옆에는 7살 쌍둥이 문준서와 문준후가 있었다. 두 아이는 얼굴이 닮았지만 성격은 달랐다. 준서는 낯선 곳에 도착하면 먼저 출구와 화장실 위치를 확인하는 아이였고, 준우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말을 걸 만큼 호기심이 많았다. 공항철도를 타고 대전으로 내려오는 동안 준우는 창밖 풍경이 바뀔 때마다 질문을 쏟아냈고, 준서는 어머니의 얼굴을 조용히 살폈다. 엄마, 한국에 와서 긴장돼? 채령은 휴대전화 화면에서 시선을 떼고 웃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엄마는 긴장하면 손가락을 눌러. 그제야 그녀는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다. 준서는 어릴 때부터 사람의 작은 습관을 잘 알아차렸다. 채령은 손을 무릎 아래로 감추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긴장한 게 아니라 피곤한 거야. 너희 둘 데리고 12시간 비행했잖아. 준우가 바로 끼어들었다. 나는 비행기에서 6시간 잤어. 형이 계속 깨웠지. 네가 옆 사람 자리까지 차지했으니까. 그래도 엄마는 우리랑 한국 와서 좋지? 채령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좋다는 말 하나로 정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이 땅에 남아 있었다. 전주에서 보낸 학창 시절, 서울의 대학 연구실, 아버지처럼 따르던 지도교수의 죽음, 그리고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백도현. 그녀는 아이들의 머리를 차례로 쓰다듬었다. 좋아. 이번에는 오래 있을 수도 있어. 세 사람은 유성구 복명동의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에 집을 얻었다. 회사와 아이들 학교 사이를 오가기 편했고 창문을 열면 멀리 갑천 둔치가 보였다. 넓은 집은 아니었지만 방이 3개였고 작은 식탁 옆에는 채령이 일할 수 있는 책상을 놓을 공간도 있었다. 이삿짐이 도착한 첫날, 준서는 박스마다 붙은 라벨을 확인하며 물건을 분류했다. 준우는 주방 서랍을 열어 숟가락과 젓가락을 나란히 정리했다.
채령은 아이들이 지나치게 어른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다가 마음이 쓰여 일부러 소파에 드러누웠다. 엄마는 감독할게. 너희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준서가 허리에 손을 올렸다. 엄마, 감독은 일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아니야. 엄마는 중요한 결정을 하잖아. 예를 들면 이 상자를 어디에 둘지. 그건 상자에 써 있어. 준우가 웃으며 귤 하나를 그녀에게 던졌다. 엄마는 그냥 쉬어. 비행기에서 하나도 못 잤잖아. 채령은 귤을 받아들고 웃었지만 아이들이 주방으로 돌아간 뒤 한동안 눈을 감았다. 두 아이가 이렇게 자란 데에는 기특한 만큼 미안함도 컸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궁금해했지만 집요하게 묻지는 않았다. 채령이 설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린 나이부터 알아챘기 때문이다. 그녀는 언젠가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언젠가를 계속 뒤로 미뤘다. 귀국 다음 날에는 전주에 사는 양어머니 김명숙이 올라왔다. 명숙은 채령의 친어머니와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다. 채령이 13살 때 부모를 모두 잃자 자신의 딸과 다름없이 돌봐주었다. 작은 한정식집을 운영하던 그녀는 새벽부터 반찬을 싸들고 와 냉장고를 가득 채웠다. 콩나물국, 장조림, 멸치볶음,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갈비까지 칸마다 넣어둔 뒤에야 숨을 돌렸다. 외국에서 고생했으면 이제 좀 편히 살아야지. 왜 하필 돌아오자마자 그렇게 큰 회사 일을 맡았니? 석 달짜리 계약이야. 끝나면 다른 일 알아보면 돼. 그 회사 대표가 그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 채령은 물을 마시던 손을 멈췄다. 알았어. 명숙의 얼굴이 굳었다. 알면서도 들어갔다고? 피할 이유 없잖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은 없어도 상처는 있지. 채령은 아이들이 방에서 책을 정리하는 소리를 듣고 조용히 말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정확히 확인하고 잘못된 건 맞고 계약 끝나면 나올 거야. 그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어. 명숙은 더 말하지 않았다. 다만 돌아가기 전 현관에서 채령의 손을 오래 잡았다. 준서랑 준우는 언제까지 모르게 할 생각이니? 채령은 대답 대신 눈을 피했다. 명숙은 한숨을 쉬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밝은 얼굴로 전주에 놀러 오라고 약속했다. 현관문이 닫힌 뒤 채령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준우가 다가와 그녀의 허리를 안았다. 외할머니가 엄마 혼냈어? 아니, 걱정한 거야. 엄마는 걱정할 게 너무 많아. 그 말이 우스우면서도 아팠다. 채령은 아이를 꼭 안았다. 이제 줄어들 거야. 엄마가 그렇게 만들게. 메디온 로보틱스의 제안은 2달 전에 도착했다. 회사는 해외 인증 경험이 있는 위험관리 전문가를 찾고 있었고, 채령의 이름은 여러 후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처음 이메일을 받았을 때 그녀는 대표 이름을 3번이나 확인했다. 백도연, 그가 창업주였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직접 마주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했다. 대기업 대표가 석 달짜리 외부 계약자의 업무에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었다. 그냥 돈도 필요했다. 귀국 정착비와 아이들 교육비, 전주 식당의 오래된 대출까지 생각하면 좋은 조건의 계약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첫날부터 계산이 틀어졌다. 도연은 회의실에서 그녀를 알아보았고 그녀가 제기한 문제를 대표 직속으로 가져갔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록 채령은 품질관리실에 남아 원본 로그를 검토했다. 여러 파일이 같은 시간대에 수정되어 있었고 센서 오류가 발생한 구간만 반복적으로 삭제되어 있었다.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위험 신호를 숨긴 정황이었다. 그녀는 자료를 별도 저장 장치에 복사하고 보존 요청 메일을 보냈다. 밤 9시가 가까워졌을 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도연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들어왔다.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뒤라 복도는 어두웠다. 그는 채령의 책상 앞에 멈춰 섰다. 아직 안 갔습니까? 대표님도 계시네요.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버릇은 그대로군요. 대표님도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재주는 그대로고요. 도연은 대꾸하지 않고 그녀의 화면을 바라보았다. 무엇을 찾았습니까?
채령은 삭제 기록과 접속 시간을 설명했다. 누군가 시험 결과를 사후에 손댔고 그 권한은 개발본부 핵심 관리자에게만 있었다. 도현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턱 근육이 단단해졌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그가 회사를 맡았을 때부터 그는 내부의 오래된 권력과 싸워왔다. 창업주와 가까웠던 임원들은 젊은 대표를 인정하지 않았고 수익을 이유로 안전 규정을 가볍게 여겼다. 자료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원본은 품질관리실 서버에 두겠습니다. 대표님 개인 컴퓨터로 옮기는 건 절차에 맞지 않아요. 저를 믿지 못하겠다는 뜻입니까? 이 회사에서 지금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은 권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도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뜻밖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입니다. 대신 보존 권한을 이중으로 설정하죠. 당신과 제 법무팀이 동시에 승인해야 파일을 열 수 있도록. 채령은 그제야 노트북을 닫았다. 그 정도면 동의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좁은 공간에 나란히 서자 오래된 기억이 더 선명해졌다. 대학 시절 실험실 건물의 낡은 승강기에서 둘만 남았던 밤, 도현은 늘 먼저 그녀의 가방을 들어주었고 채령은 그런 배려가 부담스럽다며 투덜거렸다. 지금은 서로 손끝조차 닿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도현이 물었다. 어디로 갑니까? 집에 갑니다. 차는요? 아직 안 샀어요. 택시 부를 겁니다. 태워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 혼자 보내기 싫습니다. 채령은 웃음 없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7년 전에는 보내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요. 도연의 표정이 굳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이제 와서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택시 호출 알림이 울렸다. 채령은 화면을 확인한 뒤 주차장 출구로 걸음을 옮겼다. 도연이 팔을 잡으려다 멈췄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대표님, 우리는 회사 일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안전해요. 택시가 떠난 뒤에도 도연은 주차장에 오래 서 있었다. 7년 전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회사 경영권 분쟁에 끌려다니던 시기에 채령이 갑자기 사라졌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자취방은 비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다. 그런데 오늘 채령의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암시했다.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 그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왜 그녀가 떠나야 했다고 생각했는지 확인해야 했다. 채령이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불은 켜져 있었다. 준서는 식탁에 앉아 독서 기록장을 쓰고 있었고 준우는 명숙이 놓고 간 떡갈비를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두 아이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엄마, 첫날부터 야근했어? 문제가 조금 생겼어. 준서는 그녀의 얼굴을 살피더니 물을 따라주었다. 회사에서 누가 괴롭혔어? 그런 건 아니야. 준우가 접시를 내밀었다. 일단 먹어. 화나는 일은 배고프면 더 화나. 채령은 두 아이 사이에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다. 아이들은 새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과 급식표를 보여주었다. 준우는 같은 반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준호로 잘못 불렀다고 투덜거렸고 준서는 도서관에 중에 과학책이 많다며 만족해했다. 채령은 가능한 한 평범한 표정을 지었지만 준서는 쉽게 속지 않았다. 엄마, 회사 대표를 만났지? 채령의 젓가락이 멈췄다. 어떻게 알았어? 계약서에 대표 이름이 있었어. 엄마가 그 이름 보고 한참 가만히 있었잖아. 남의 계약서를 보면 안 되지. 식탁에 펼쳐놨었어. 준우가 눈을 반짝였다. 대표가 나쁜 사람이야? 채령은 대답을 고르느라 잠시 망설였다.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그냥 엄마가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야. 친구였어? 그 비슷한 거. 싸웠어? 어른들은 친구여도 가끔 오래 싸워. 준우는 더 묻고 싶어 했지만 준서가 동생의 팔을 살짝 눌렀다. 아이는 어머니가 말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채령은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그녀는 설거지를 끝낸 뒤 두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돌아왔다. 캐리어 안쪽 깊은 곳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다. 7년 전 백도현의 가족 측 법률 대리인이 보낸 합의서와 출국을 종용하는 편지였다. 도현이 재벌가와 약혼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신과의 관계는 실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서류 끝에는 그의 이름이 찍혀 있었지만 직접 쓴 서명은 아니었다. 당시 24이었던 채령은 임신 사실을 막 알게 된 상태였다. 도현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회사는 경영권 분쟁으로 흔들렸다. 연락을 시도할 때마다 비서가 전화를 막았고 병원 앞에서는 낯선 남자들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결국 명숙의 도움으로 급히 캐나다로 떠났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진실을 확인하기보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믿었다. 그러나 오늘 도현의 표정에는 그 서류를 알고 있는 사람의 확신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채령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도현은 이미 대표실에 있었다. 그는 밤새 법무팀과 서버 기록을 확인한 듯 눈가가 조금 어두웠다. 채령이 보고서를 내밀자 그가 말했다. 오늘 오후부터 프로젝트 전담 공간을 대표실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감시하려고요? 보호하려고 합니다. 저는 보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지운 사람이 당신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게 되면 달라질 겁니다. 그렇다고 대표님 옆방에 앉을 이유는 없어요. 도현은 잠시 그녀를 보다가 낮게 말했다. 제가 당신을 다시 놓치고 싶지 않아서라고 하면 더 싫어하겠습니까? 채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곧 표정을 거두고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회사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날 오후 자리 이동은 그대로 진행되었다. 직원들은 새로 온 외부 책임자가 대표 직속 공간을 쓰게 되었다며 수군거렸다. 채령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휴게실에서 들려오는 말들은 빠르게 퍼졌다. 대표가 직접 데려온 사람이라는 소문, 해외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추측, 젊은 여성 전문가가 능력보다 인맥으로 계약을 따냈다는 비아냥까지 섞였다. 채령은 그동안 수많은 회사를 다니며 비슷한 시선을 견뎌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현과의 과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이 그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퇴근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채령은 우산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로비에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도현이 검은 우산을 들고 다가왔다. 집이 어디입니까? 유성구예요. 저도 그쪽으로 갑니다. 대표님 댁은 세종이라고 들었는데요. 오늘은 유성구에 볼 일이 있습니다. 채령은 그의 뻔한 거짓말을 지적하지 않았다. 비는 점점 굵어졌고 택시 배차는 계속 취소되었다. 결국 그녀는 도현의 차에 올랐다. 차 안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예전 그가 좋아하던 곡과 같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준우가 우산도 쓰지 않고 현관 쪽에서 뛰어나왔다. 채령이 차에서 내리자 아이는 그녀의 허리에 매달렸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았어? 비 와서 걱정했잖아. 준서도 뒤따라 나왔다. 그는 우산을 들고 있었고 동생의 머리 위로 우산을 기울였다. 도현은 운전석에서 두 아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채령이 어쩔 수 없이 소개했다. 회사 대표님이야. 비가 와서 데려다 주셨어. 준우는 도현을 올려다보며 또렷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엄마를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서는 말없이 도현의 얼굴을 살폈다. 눈썹의 모양, 웃지 않을 때 입술 끝이 내려가는 모습, 오른쪽 관자놀이 가까이에 있는 희미한 흉터까지 도현 역시 아이의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준서는 자신을 보는 방식이 이상할 만큼 익숙하다고 느꼈다. 둘이 쌍둥이입니까? 도현이 물었다. 네, 채령이 짧게 답했다. 몇 살이죠? 준우가 먼저 말했다. 7살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우리가 아직 아기인 줄 알아요. 도현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7년이라는 시간이 계산처럼 머릿속을 지나갔다. 채령은 즉시 아이들을 안쪽으로 들여보내려 했다. 늦었어요. 대표님도 가보세요. 준서는 현관으로 들어가면서도 한 번 더 돌아보았다. 그날 밤, 그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 책장을 정리했다. 캐나다에서 가져온 상자 하나가 아직 열리지 않은 채 아래 칸에 놓여 있었다. 준서는 어머니의 대학 졸업 앨범을 꺼냈다. 사진 사이에는 젊은 채령과 도현이 연구실 앞에서 함께 웃고 있는 작은 인화지가 끼워져 있었다. 사진 속 도현의 오른쪽 관자놀이에는 지금과 같은 흉터가 있었고
준서는 무심코 자신의 머리카락을 걷어 올렸다. 거울 속 자신의 관자놀이에도 태어날 때부터 있던 가느다란 흉터가 보였다. 같은 위치, 비슷한 모양이었다. 준서는 사진 뒤를 뒤집었다. 흐릿한 글씨로 날짜와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도현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다고 믿었던 날. 준서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가 숨겨 온 과거 속에 자신과 동생의 대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준서는 그날 밤 사진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지 못했다. 거실 불을 끈 뒤에도 작은 인화지는 손바닥 안에서 계속 뜨거운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아래 침대에서 뒤척이던 준우를 깨웠다. 준우는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다. 무슨 일이야? 준서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사진을 내밀었다. 준우는 잠이 덜 깬 얼굴로 어머니와 낯선 남자를 번갈아 보다가 사진 속 남자가 저녁에 만난 회사 대표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엄마랑 저 아저씨가 왜 같이 있어? 오래전에 알던 사이라고 했잖아. 친구였나 보지. 사진 뒤를 봐. 준우는 흐릿한 문장을 읽고 한참 말이 없었다. 평소라면 당장 어머니 방으로 뛰어가 질문했겠지만 준서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 그러지 못했다. 준서는 자신의 관자놀이를 가리킨 다음 사진 속 도연의 흉터를 보여주었다. 준우는 형의 얼굴과 사진을 번갈아 보며 눈을 크게 떴다. 설마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아직 몰라. 흉터 하나가 같다고 아빠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엄마한테 물어보자. 엄마가 말할 준비가 됐으면 벌써 말했을 거야. 준서는 사진을 책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를 몰아붙이고 싶지는 않았다. 채령이 가끔 새벽에 혼자 울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는 그 이유를 몰랐지만 이제는 사진 속 남자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일단 지켜보자. 저 사람이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준우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나쁜 사람이면 아빠여도 싫어. 좋은 사람이어도 엄마가 싫어하면 우리도 함부로 좋아하면 안 돼. 두 아이는 그런 약속을 하고 다시 누웠지만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채령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대표실 옆 전담 공간에는 이미 새 책상과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도연은 보안팀을 통해 자료 접근 권한을 제한했고 품질관리실과 법무팀이 동시에 승인하지 않으면 원본 로그를 수정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채령은 절차가 빨리 진행된 점은 인정했지만 도연이 자신을 계속 바라보는 시선은 불편했다.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어제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게 왜요? 7살이라고 했죠. 채령은 키보드 위에 올려둔 손을 멈췄다. 대표님께서 직원 자녀 나이까지 기억할 정도로 한가한 줄 몰랐네요. 기억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잊으세요. 도연은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채령이 모니터로 시선을 돌린 뒤에도 그의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7년 전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시기와 아이들의 나이가 정확히 겹쳤다. 그는 우연일 수 있다고 자신을 설득했지만 준서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과 얼굴선이 계속 떠올랐다. 오전 회의에서는 더 불편한 일이 생겼다. 개발본부 측이 원본 로그의 일부가 장비 교체 과정에서 손상되었다고 보고한 것이다. 조성필은 기술적 문제를 강조하며 재시험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채령은 손상 시점이 자신이 자료를 요청한 직후라는 점을 지적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버 접근 기록과 장비 반출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필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문 책임자님은 모든 사람을 범죄자처럼 보는군요. 기록을 지운 사람만 그렇게 보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차갑게 굳었다. 도현은 양쪽을 번갈아 보다가 보안 감사를 지시했다. 성필은 표정 관리에 실패했고 몇몇 임원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회의가 끝난 뒤 도현은 채령을 따로 불렀다. 조성필 본부장을 공개적으로 몰아붙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대표님은 그를 보호하려는 건가요? 증거 없이 적을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는 적을 만든 게 아니라 질문한 겁니다. 이 회사에서는 그 둘이 같은 의미가 될 때가 있습니다. 채령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다들 침묵했군요.
대표님도 포함해서요. 그 말은 업무 이야기였지만 도연에게는 과거를 겨냥한 것처럼 들렸다. 그는 감정을 누르며 말했다.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그 약속을 저한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로 보여주세요. 채령이 방을 나간 뒤 도연은 한동안 닫힌 문만 바라보았다.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번 자신의 가장 약한 곳을 찌르는 방식이 괴로웠다. 점심 무렵 채령은 회사 앞 식당에서 차민재를 만났다. 민재는 대학 시절 같은 연구실에서 일했던 친구이자 현재 노동법과 기업 내부 고발 사건을 주로 맡는 변호사였다. 채령이 귀국한 뒤 계약서를 검토해 준 사람도 그였다. 단정한 남색 정장을 입은 민재는 식탁에 앉자마자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내가 부탁한 7년 전 자료야. 당시 백씨 집안 법률 대리인 명의로 보낸 문서와 지금 법무법인 기록이 맞지 않아. 무슨 뜻이야? 문서에 찍힌 담당 변호사는 그 시기에 해외 연수 중이었어. 사무실에서도 발송 기록이 없다고 했고, 채령의 얼굴이 굳었다. 그러면 누군가 이름을 도용했다는 거야? 가능성이 커. 서명도 인쇄된 거고 도현 씨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어. 채령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오랫동안 확신처럼 붙잡고 있던 기억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렇다고 도현을 바로 믿을 수는 없었다. 당시 그가 자신에게 연락하지 못한 이유, 주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접근을 막은 이유, 그 뒤로도 아무 설명이 없었던 이유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사람은 내가 사라졌다고만 생각하더라. 너도 그 사람이 버렸다고만 생각했잖아. 그때는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 확인하지 못한 거겠지. 네가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야. 임신한 상태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으니까. 채령은 주변을 살폈다. 옆 테이블에는 메디온 로보틱스 직원들이 앉아 있었다. 다행히 대화가 들릴 거리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회사 근처에서 그 얘기 하지 마. 알았어. 그런데 더 미루면 아이들이 먼저 알게 될 수도 있어. 준서가 요즘 자꾸 사람 얼굴을 살펴. 나도 불안해. 도현 씨한테 말할 생각은? 아직 없어. 바로 그때 식당 입구에 도현이 나타났다. 그는 외부 미팅을 마치고 비서와 함께 들어오다가 채령과 민재를 발견했다. 두 사람이 몸을 가까이 기울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모습은 친밀해 보였다. 민재가 채령의 물잔을 채워주자 도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채령은 도연을 보았지만 아는 척하지 않았다. 도연도 다른 자리로 향했다. 그러나 그는 식사 내내 두 사람의 움직임에 신경을 썼다. 민재가 채령의 서류를 대신 들어주고 식당 밖에서 우산까지 씌워주는 장면을 보자 이유 없는 짜증이 올라왔다. 오후에 채령이 돌아오자 도현은 바로 그녀를 불렀다. 점심을 오래 먹었군요. 휴게 시간 안에 돌아왔습니다. 변호사와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채령은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업무 보고에 점심 상대까지 포함됩니까? 회사 자료를 외부인에게 넘긴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제 변호사이자 오랜 친구예요. 회사 자료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랜 친구라서 그렇게 다정합니까? 채령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대표님 지금 질투하는 겁니까? 도현은 즉시 부정하지 못했다. 잠깐의 침묵이 대답보다 분명했다. 채령은 한 걸음 다가가 낮게 말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이였든 대표님은 제 인간관계를 통제할 권리가 없습니다. 계약직 직원의 점심과 사생활을 감시하는 건 명백한 선 넘기예요. 감시한 게 아닙니다. 그럼 방금 질문은 뭔데요? 당신이 위험한 상황에 있으니까 누굴 만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보호라는 말을 소유처럼 쓰지 마세요. 도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채령은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문을 열기 직전 그가 낮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또 사라질까봐 두렵습니다. 채령은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 두려움은 대표님 몫이에요. 제가 갚아야 할 빚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다. 도현은 감정을 숨기려 했고 채령은 업무에 더 몰두했다. 하지만 회사 안의 소문은 오히려 커졌다. 대표가 외부 책임자를 특별 대우한다는 말과 차민재가 채령의 연인이라는 추측이 동시에 돌았다.
누군가는 익명 게시판에 채령이 두 남자 사이에서 이익을 챙긴다는 글까지 올렸다. 채령은 그를 캡처해 인사팀에 신고했다. 도현은 게시자를 찾아 징계하라고 지시하려 했지만 채령이 막았다. 대표님이 직접 나서면 소문만 더 커집니다. 절차대로 처리하세요. 당신이 모욕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규정대로 하라는 겁니다. 대표의 분노가 규정보다 앞서면 다른 직원들은 더 불안해져요. 도현은 그녀의 말을 따랐다. 인사팀은 독립조사를 시작했고 익명 게시판 운영 규정도 수정했다. 채령은 그가 자신의 방식대로 움직이려다 멈추는 모습을 보며 조금 놀랐다. 7년 전의 도현은 가족이 정한 일정을 벗어나지 못하던 사람이었다. 지금의 그는 여전히 권력에 익숙했지만 적어도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들으려 했다. 그 주 토요일, 채령은 두 아이와 국립중앙과학관을 찾았다. 준서의 학교에서 가족과학 체험 보고서를 내라고 했기 때문이다. 준우는 로봇 전시관에 들어서자마자 안내 지도를 들고 뛰어갔고 준서는 배터리 모형 앞에서 충전 원리를 꼼꼼하게 읽었다. 채령은 평일 내내 위험 자료만 들여다보다가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자 조금씩 긴장이 풀렸다. 민재도 약속한 서류를 전해주기 위해 과학관으로 왔다. 그는 아이들에게 작은 태양광 자동차 조립 세트를 선물했다. 준우는 곧바로 민재의 팔을 잡고 함께 만들자고 졸랐고 준서는 설명서를 먼저 읽어야 한다며 동생을 말렸다. 둘이 성격이 정말 다르네. 민재가 웃었다. 그래도 중요한 순간에는 한편이야. 채령이 답했다. 그때 전시관 반대편에서 메디오 로보틱스의 체험 행사가 시작되었다. 어린이들이 재활 로봇의 관절 센서를 직접 움직여보는 프로그램이었다. 회사 사회공헌 일정에 참석한 도현도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와 있었다. 그는 아이들 사이에서 준서와 준우를 발견한 순간 설명하던 말을 잊었다. 채령 옆에는 민재가 서 있었다. 준우는 도현을 먼저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다. 엄마 회사 대표 아저씨다. 채령이 말릴 틈도 없이 아이는 체험 부스로 달려갔다. 도현은 준우에게 조작 장갑을 끼워주며 손가락 크기에 맞게 끈을 조절했다. 준우가 팔을 들자 로봇 팔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아이는 환하게 웃었고 도현도 자신도 모르게 따라 웃었다. 준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장비를 관찰하다가 물었다. 센서가 늦게 반응하면 사람 팔도 늦게 움직여요? 도현은 아이의 질문에 놀랐다.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반응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해. 그런데 회사에서 그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요? 채령의 얼굴이 굳었다. 준서가 어머니의 통화를 들은 듯 했다. 도현은 아이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럼 기계를 멈추고 다시 검사해야지. 돈이 많이 들어도. 준서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도 똑같이 말했어요. 그 짧은 인정이 도현에게는 이상할 만큼 크게 다가왔다. 그는 준서가 안경을 올리는 손동작과 생각할 때 입술을 다무는 습관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곁에 있던 비서조차 두 사람을 번갈아 볼 정도였다. 민재가 다가와 아이들을 불렀다. 도현의 표정은 다시 굳었다. 준우는 민재에게 달려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다. 도현은 그 모습이 불편했지만 채령이 했던 말을 떠올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행사가 끝난 뒤 준서는 도현에게 조용히 물었다. 대표님은 엄마를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채령이 놀라 아이를 불렀지만 도현은 먼저 대답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어.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지. 엄마가 잘못한 건 아니고요. 적어도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적을 거야. 준서는 그 대답을 마음속에 기억해 두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우가 대표 아저씨가 생각보다 친절하다고 말했지만 준서는 쉽게 결론 내리지 않았다. 다만 사진 속 남자가 어머니를 바라보던 표정과 오늘 도현의 표정이 같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집에 돌아온 뒤 준서는 식탁에서 숙제를 하며 채령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는 회사 일이 끝나면 대표님을 다시 안 볼 거야? 채령은 연필을 깎던 손을 멈췄다. 아마 그렇겠지. 대표님이 사과하면? 사과한다고 모든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준우가 옆에서 말했다. 그래도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좋은 거잖아. 채령은 두 아이를 번갈아 보았다. 맞아. 하지만 진짜 사과는 그 다음 행동이 달라져야 해. 같은 실수를 계속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건 사과가 아니야. 준서는 도연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겠다고 생각했다. 준우는 태양광 자동차 바퀴를 끼우다가 불쑥 물었다. 엄마는 우리 아빠한테도 사과받고 싶어? 채령의 손에서 연필 깎기가 멈췄다. 거실 시계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그녀는 한참 뒤에야 대답했다. 엄마도 아직 잘 모르겠어.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 사람은 한 가지 말로만 정할 수 없어. 중요한 건 잘못을 알게 된 뒤 어떻게 사느냐야. 준서는 어머니가 특정한 누군가를 떠올리며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완성된 자동차를 창가에 놓았다. 흐린 오후라 바퀴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햇빛이 들면 다시 움직일 수 있었다. 며칠 뒤, 백씨 집안의 저녁 식사 자리에 윤세빈이 참석했다. 세빈은 싱가포르의 의료 투자 회사에서 일하다가 최근 한국으로 돌아온 참이었다. 백씨 집안과 윤씨 집안은 오래전부터 사업적으로 얽혀 있었고 양쪽 어른들은 두 사람의 결혼이 관계를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었다. 도연의 할머니 백정혜는 식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안에는 호텔 연회장 예약서와 약혼 발표 일정이 들어 있었다. 다음 달 이사회 전에 발표하는 게 좋겠다. 괜한 소문이 더 돌기 전에 두 집안 입장을 분명히 해야지. 도현은 서류를 보지 않았다. 저는 동의한 적 없습니다. 정혜의 표정이 굳었다. 어릴 때부터 정해진 일이다. 사람 인생이 계약서처럼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세빈의 아버지 윤태식이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 세빈이가 부족하다는 뜻인가? 세빈 씨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의 시선이 세빈에게 향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담담히 말했다. 저도 아직 결혼할 생각 없습니다. 태식이 낮게 꾸짖었다. 외국 생활이 길어지더니 어른들 앞에서 말버릇이 달라졌구나. 세빈은 아버지를 똑바로 보았다. 결혼은 어른들 사업을 대신 정리해주는 행사가 아니니까요. 정혜는 한숨을 내쉬었다. 두 사람 모두 감정이 앞서는구나. 회사 상황을 생각해라. 메디오는 지금 신규 투자와 병원 계약이 필요하고 윤 회장 쪽 펀드가 가장 안정적이다. 도현은 차갑게 답했다. 투자가 필요하다고 결혼을 담보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식사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집을 나선 뒤 세빈은 정원 앞에서 도연을 불러 세웠다. 회사에 문채령 씨가 왔다면서요. 도연의 눈빛이 변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할머니가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오빠랑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그 사람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세빈은 씁쓸하게 웃었다. 저를 질투 많은 약혼녀로 생각하나 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누구를 빼앗고 싶은 마음도 오빠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다만 우리 집이 그 사람을 이용해 오빠를 압박할 가능성은 있어요. 도연은 처음으로 세빈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이미 회사 안소문까지 알고 계세요. 외부 책임자와 대표가 특별한 사이라는 이야기요. 약혼 발표를 서두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투자자들에게 오빠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세빈은 차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문채령 씨를 지키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을 약점으로 만들지 마세요. 다음 주 세빈은 직접 메디온 로보틱스를 찾았다. 공식적으로는 투자 검토 미팅 때문이었지만 회의가 끝난 뒤 채령의 전담 공간을 찾아왔다. 채령은 세빈을 보자 경계부터 했다. 세빈은 그런 반응을 예상한 듯 명함을 내밀었다. 윤세빈입니다. 백도현 대표와 약혼할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채령은 명함을 받아들고 담담히 말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시겠죠. 무슨 뜻입니까? 세빈은 자리에 앉지 않고 창가에 섰다. 저는 대학 때 문 책임자님을 본 적이 있어요. 같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공동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셨죠. 젊은 연구원이 안전수치를 조작한 기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서 꽤 유명했습니다.
칭찬하러 오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경고하러 왔어요. 백씨 집안과 우리 집안은 필요하면 사람의 경력과 평판을 거래해 이용합니다. 대표님과 가까워 보일수록 문 책임자님이 공격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채령은 세빈의 얼굴을 살폈다. 질투나 악의보다는 피로가 먼저 보였다. 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죠? 저도 누군가의 계획표 안에서 오래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대표님은 문 책임자님을 아직 좋아합니다. 본인은 인정하지 않겠지만요. 그 사람 감정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라는 겁니다. 세빈이 떠난 뒤 채령은 한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 도연과 얽힐수록 자신뿐 아니라 아이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계약 종료일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했다. 안전보고서를 마무리하고 내부 고발 절차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넘긴 뒤 회사를 떠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었다. 그날 저녁, 채령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종 보고서 제출하면 계약을 끝내고 싶어. 도연 씨 때문이야?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야. 두 집안이 약혼을 추진하고 있고 회사 안에서도 내 이름이 계속 오르내려. 아이들까지 알려지는 건 싫어. 도망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 이번에는 해야 할 일을 끝내고 나오는 거야. 도망이 아니야.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동의했다. 좋아. 계약 해지 조항과 내부 고발자 보호 절차를 준비할게. 하지만 도연은 우연히 그 대화의 마지막 부분을 들었다. 채령이 대표실 옆 복도에서 전화를 끊는 순간 뒤에 서 있던 그와 눈이 마주쳤다. 회사를 떠날 겁니까? 보고서가 끝나면요. 왜 제게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 계약이니까요. 약혼 소문 때문입니까? 채령은 대답하지 않았다. 도연은 한 걸음 다가섰다. 세빈 씨와 저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했든 아니든 저와 상관없어요. 정말 아무 상관도 없습니까? 채령은 차갑게 웃었다. 대표님은 늘 자기 감정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네요. 저는 아이 둘을 책임져야 하고 제 경력과 안전도 지켜야 합니다. 대표님 가족이 정한 결혼과 대표님 마음 사이에서 제가 기다릴 이유는 없어요. 아이들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채령의 얼굴이 굳었다. 도연은 숨을 고르며 다시 물었다. 그 사람이 당신과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왜 모릅니까? 채령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7년 전부터요. 그 순간 민재가 복도 끝에서 다가왔다. 채령이 두고 간 서류를 전해주러 온 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걸음을 멈췄다. 도연이 다시 질문하려 하자 민재가 채령 앞을 막아섰다. 대표님, 여기서 그만하시죠. 당신은 빠지십시오. 채령 씨가 원하지 않는 질문을 계속하는 건 업무가 아닙니다. 도연은 민재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민재는 잠시 채령을 보았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적어도 대표님보다 많이 압니다. 채령 씨는 7년 전 한국을 떠날 때 이미 임신 중이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갔고, 혼자 출국했고, 혼자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채령은 민재의 팔을 잡았다. 그만해. 그러나 이미 늦었다. 도연은 벽에 손을 짚을 만큼 크게 흔들렸다. 그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 아이들, 내 아이들입니까? 채령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복도 전체를 무겁게 눌렀다. 잠시 뒤 그녀는 민재와 함께 건물을 나갔다. 도연은 따라갈 수 없었다. 확신과 두려움이 동시에 목을 조였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채령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그녀는 아이들 학교에서 온 전화를 받고 급히 나간 상태였다. 준우가 체육 시간 중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는 연락이었다. 채령은 택시가 잡히지 않아 로비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마침 외부 일정으로 나가던 도현이 그녀를 발견했다. 무슨 일입니까? 준우가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도현은 더 묻지 않고 차키를 꺼냈다. 타세요. 채령은 거절할 여유가 없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학교로 향했다. 보건실에 도착했을 때 준우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아이는 어머니를 보자 괜찮다며 웃었지만 보건교사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 병원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연은 준우를 직접 안아 차에 태웠다. 아이의 체온과 가벼운 무게가 팔에 닿자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밀려왔다. 병원 응급실에서 체열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채령은 손을 떨었다. 도연은 말없이 물을 건넸다. 잠시 뒤 간호사가 보호자에게 혈액형을 물었다. 채령이 대답하기 전에 준우가 힘없이 말했다. 나는 RH 음성 O형이에요. 엄마가 희귀하다고 했어요. 도현의 손에서 종이컵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 역시 같은 혈액형이었다. 한국에서는 매우 드문 혈액형이었고 그의 가족 중에서도 자신만 가지고 있었다. 도현은 침대 위 아이와 채령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채령은 그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도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연이라고 말할 겁니까? 채령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듯 눈을 감았다. 응급실의 밝은 조명 아래에서 7년 동안 감춰온 진실이 마침내 두 사람 사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응급실 밖 복도는 지나치게 밝았다. 흰 벽과 바닥에 반사된 형광등 빛이 채령의 얼굴을